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군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네. 또 혹은 한 번쯤 다뤄봐야 될 것, 어떤 작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대한민국군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렇죠. 네. 그런 거 위주로 해서 한번 그 에피소드로 담아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주간 중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바로 도하 작전이었어요. 러시아군은 도하 작전이 있었어요. 네, 네. 2차례 이상의 도하 작전이 있었는데 이 도하 작전에서 기본의 기본을 안 지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참히 참패를 당하는, 큰 피해가 났죠. 도하 작전이 한번 실패를 하면은 대대 이상의 부대가 전멸을 하게 되죠. 전차가 30대가 파손되고 차량이 70대, 약 1,500명 정도의 지금 군사 손실이 있었다. 두 개의 대대 전투단이 손실됐다. 예. CT 2개 정도는 그냥 살수대첩을 당한 아니면 거죠. 뭐 한 개 대대 전술단이 완전히 거의 전멸했다는 얘기가 전해지죠. 네. 우크라이나군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국의 영토잖아요. 그래서 강의 위치 또 어떠한 부분에서 도하를 할 것이다라는 걸 도하점 파악을 했던 미리 예측을 했던 거죠. 세베르도네츠크 강을 도하하는데 그 도하점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래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그 공병 장교와 병사들이 정찰대가 굉장히 그 활약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에서 뭐 훈장을 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차후에 상당한 공을 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도하점을 안다는 거는 이제 막무가내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기본을 안 지킨 거죠. 도하 작전을 할 때 가장 우선은 뭔가요? 일단 주변에 있는 적의 화력과 기갑력, 정찰병들을 제거해야죠. 항공 전력까지 모두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제거하거나 제압하지 않고서 도하를 했다. 이건 그냥 자살행위죠. 제가 영상을 봤는데 드론으로 다 보고 있던데요, 도하려고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이 드론이 문제예요.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또 무기 체계가 러시아에서 지상 플랫폼의 무기 체계가 상당히 없다. 이런 게 드러났고, 따라서 기본 정찰도 못했고,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우크라이나를 봤고,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도하점을 알았기 때문에 화력을 동원해서 몰살을 시킨 거죠. 탄착을 딱 맞춰놓고 기다린 거죠. 그렇죠. 그것도 도하점을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긴박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안개도 있어가지고 사실 도하점을 알았다고 해도 지금 러시아군이 도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도 사실은 몰랐고요. 초근접을 해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 상당히 많은 전력들이 벌써 도하한 상태였지만 일단 발견을 했기 때문에 도하를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 부대를 완전히 이제 화력으로 몰살시킨 게 된 거죠. 집중 폭격을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 CS 아르타 이 시스템이 되게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정찰용 드론이랑 뭐 스마트폰, 뭐 GPS를 통해서 적절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래밍 된 거를 불과 몇 년 전에 영국이랑 개발을 했었는데 이거를 완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지금. 별명이 전쟁터의 우버였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서비스 기반이 스타링크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상 네트워크 기반의 그 네트워킹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 주셨듯이 지향성 데이터 교환인 거죠.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위성이 중요한 거고, 또 우리나라의 뭐 4.25 사업이랄지 그쵸. 이런 것이 이제 넓게 보면 그런 거 사업들이고, 이 도하 작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하 작전의 기본인 거죠. 그 항공 전력과 주변 기갑 전력을 적절히 이용해서 도하 작전의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신속한 도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좀 축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도하 작전을 시행했으면 이렇게 무참히 당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인 육군 항공이 전혀 없었다. 일단 러시아가. 그다음에 주변, 그러니까 도하를 안 하고 있는, 도하하기 전에 있는 그 지역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화력 자산들을 배치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마음 편히 당한 거죠. 그냥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야 강 건너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야 며칠까지 강 건너 이런 식의 지시가 내려왔겠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반론도 못하고 그냥 밑으로 내려간 거죠. 20일까지 도하해. 그럼 뭐 사전 준비 포격이라든지 사전 정찰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밀어넣은 거고. 이게 비슷한 사태가 2차 대전 때도 볼가강 그렇죠. 그 소련군이 도하하다가 예. 독일군은 또 2번이나 털렸거든요. 한 번 털렸는데 또 하다 또 털렸어요. 같은 장소에. 근데 근데 러시아는 항상 이게 있어요. 나와 내 부하가 희생되더라도 명령이 내렸으면 차라리 하다가 죽는 게 낫다라는 이 마인드가 있어요. 전술 교리상 이런 게 있어요. 꽉 짜여진 시간표대로 가야 돼요. 그 작전 계획을 확실하게 짰으면 이 작전 계획에 주변 변수들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실전인데 없겠습니까? 엄청 많을 때 이럴 땐 이렇게 가고 또 현장 지휘관의 어떤 임기응변적인 그런 상황들을 서방권에서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그런 식의 사관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키워오는데 융통성. 그렇죠. 융통성이나 그런 거를 지휘관의 이 현장 판단력이라는 거 이런 거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시절부터 이들의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짜여진 시간표대로 가야 되고 내가 A라고 정했으면 명령서가 내려왔으면 어떤 악조건 상황에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약간 옛날 2차 세계대전 일본군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력이 인원을 못 당할 때는 괜찮아요. 2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화력이라는 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퍼부어지느냐가 확인이 안 되면 그냥 사람을 쏟아 부으면 해결이 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전쟁터의 우버, 네. 그다음에 무인기 드론 이런 각종 화력을 적재적소에 엄청나게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의 교리가 지나가요. 대표적인 게 그 1차 대전 초반에 총 들고 이렇게 대열 짓고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기관총이랑 철조망 때문에 안 됐지만 그 지휘관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일렬횡대로 병사를 도망치면 안 되니까 일렬횡대로 줄지어서 가라는 식의 교리가 안 지나갔던 초반에 그래서 많은 사망자가 났던 거고 지금 시점에서도 무인기가 등장하고 인공위성 스타링크 이런 게 나오면서 원하는 전장에 원하는 화력을 충분히 쏟아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원 그 사람을 충분히 갈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크라이나판 살수대첩이다 이런 얘기로도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이라고까지도 생각이 안 돼요. 이건 너무 기본의 기본을 그렇죠. 러시아가 안 지킨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현재 그 도하 부대의 그렇죠. 현황이랄지 또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좀 드려볼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육군 특히 지상군은 도하 부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하 대대. 도하 대대가 3개 대대가 편지되어 있고 도하 중대, 독립 도하 중대가 6개가 있어요. 그 독립 도하 중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군단의 공병 여단이죠. 공병 여단의 직할로 도하 중대가 있고 이 도하 중대의 한 개 중대는 56개의 그 차량이 이 도하 장비를 실은 차량이 조그만 배죠. 그러니까 단정, 단정. 그 교량을 건설하는 단정을 실은 그 차량도 있고 그리고 리본 부교를 그죠. 탑재한 쫙 펼쳐지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차량들이 56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42개가 쭉 처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설 단정들이 14척이 들어가서 뭐 한 개의 리본 부교가 제가 알고 있기로 213m거든요. 213m니까 길다. 상당한 부분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도하 부대의 규모랄지 이런 부분들은 지상군이 가지고 있을 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장 시에 도하 부대를 운영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만약 작전을 하게 되면 작전 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제병 합동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육군 항공이 일단 붙고요. 육군 항공이 지금 현재는 각 군단에 항공단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항공단에 7기동군단이 아무래도 공세 전력이기 때문에 7기동군단을 예로 든다면 17항공단에 2개의 공격 헬기 대대가 있습니다. 그 공격 헬기 대대가 바로 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더 큰 그 자산들이 붙게 되면 아파치까지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군 항공이 일단 먼저 붙고요. 앞서 그 도하하기 전 지역을 육군 포병, 이게 7기동군단이 진군한다면 7포병 여단의 예하 대대들이 맡게 되겠죠. 그렇게 모든 부분들, 화력과 항공 자산이 공중과 그다음에 지상을 전부 훑으면서 일단 방어를 한 다음에 안전 지역을 확보하고 그리고 도하 작전을 전개하고 도하 작전 시에 신속하게 도하를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고 모든 그 공격 부대가 도하가 된다면은
또 빠르게 예비대를 동원해서 계속 축차적으로 기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략의 기본인 거죠.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요즘 우리가 이제 차원이 높은 그런 그 도하 작전을 위해서 기존에 이제 리본 부교 차량이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전부 차세대 리본 부교 차량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도하 시간과 여러 가지 그 장비를 제가 앞서 56개의 차량이 필요하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렇게 갖추고 있고, 근데 그것이 훨씬 더 적게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도하 작전을 위한 그 무기 체계가 곧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속하게. 네,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화 디펜스가 준비하는 그 M3 자주 교량차량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딱 펼치면 그냥 리본교가 돼요. 자기가 350m 정도 부교 건설이 가능하고 해서 지금 이거 도입을 빨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식명을 얘기를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우리의 제식명이 좀 다른 뭐 붙겠죠. KM3가 네. 되든가 뭐 어떻게 되겠죠. 그리고 그 M3를 꼭 그대로 도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한화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 지형에 맞게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있는 것 달라지고 같아요. 있다. 그래서 개량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기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그 사항이고요. 곧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도하 부대가 발전하면서 도하 작전도 발전하고, 우리 이 지형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게 이 도하 작전이다. 도하 작전이다.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북한도 부교가 있어요. 부교도 있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주로 장갑 차량인데 K61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장갑 차량, 좀 상당히 그 길이로 볼 땐 길어요. 그 장갑 차량에 병력을 태우고 수륙이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는, 그래서 빠르게 도하를 해서, 당연히 또 북한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남한을 복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공세라면은 상당한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쪽으로 들어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거쳐야 될 게 임진강, 한강, 뭐 남한강, 북한강도 계속 있을 거고요. 내려가면서 계속 있지 않습니까? 축차적으로 금강도 건너야 되고, 그런 커다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도하 장비들도 네. 있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한참 뒤처진 거죠. 사실 뭐 소련 시대 물건 그냥 그대로 지금 받아 쓴다고. 여기에 그런 맹점은 너무 장갑이 얇아요. 그러니까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면 그 마지막 회에 이제 독일로 그냥 진군할 때 예. 약간 놀러 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때 약간 중간 중간에 그런 수상 도하할 수 있는 커다란 트럭들이 보이는데, 그 원형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원형이 바로 그 트럭이죠. 장갑이 말씀 너무 얇죠. 왜냐하면 물에 떠야 되니까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제 도하를 하게 된다. 그럼 어떤 보통 작전을 펼칠까요? 방어 작전에서는 일단 엄폐, 은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우크라이나가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도 엄폐, 은폐, 적기 정찰을 못할 정도로 엄폐, 은폐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포병 부대를 보고 듣기로는 본 건 아니죠. 참 듣기로는 예. 그 M777 견인포 부대가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포병 부대의 엄폐가 중요한 거고, 화력을 집중적으로 퍼부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적의 도하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K9이 딱 굉장히 또 K9이 유리하니까. 활약할 수 있는, 대활약할 수 있는 딱 맞아. GPS 같은 걸 위치 딱 찍으면은 그냥 달려가서 자동 사격하고 바로 빠지고. 빠져버리면 되니까. 네. 사거리도 기니까 상대방의 반격의 여파도 없고, 그다음에 이번 작전에 우크라이나가 한 거 보니까 관측하고, 그다음에 도할 기미가 보이니까 포격, 마무리를 공습으로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제병 합동이 반격을 해서 상대방한테 이제 그 손자병법에도 적을 공격할 가장 좋은 장소로 강을 선택했어요. 강을 건널 때 적을 공격해야 된다. 가장 취약한 지점. 그러니까 고대 이래로 그랬고, 무슨 공중부양 무기 어떤 게 나온다 그래도 사실 도하 작전을 할 때가 가장 큰 그 역사적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뭐 강가나 이런 그렇죠. 데에서 싸웠을 때 대패가 되거나 대승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대전 상황이 돼도 강을 건넌다 하면 일단 반나절은 잡아야 돼요. 반나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보안이 좀 풀리는 것 같아서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걸 말씀드리면, 예전 5027 작게 5027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강 도하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방어를 하는 그런 작전 계획도 있었거든요. 일부러 살살 불러가지고. 지금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은 뭐 한강 근처에도 못 갑니다. 임진강도 못 건너오겠죠. 임진강 그 지금 우리 김 PD님 나온 부대가 제가 방어를 하기 때문에 1사단입니다. 못 들어오겠지. 네. 전진. 그래서 아무튼 북한의 기본적인
도하 부대의 능력이라고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건 확실히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번에 많이 보여준 게 러시아를 비롯한 뭐 역시 중국도 그 베이스로 부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 같고 동구권이라고 표현되는 그 세력들의 도하 능력이랄지 이런 거는 서방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도하 능력을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규모가 우리 대한민국 군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지상군이 크기 때문에 그 크기에 맞는 도하 부대 규모와 적정 수준의 도하 능력을 가진 무기체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미흡하다. 규모는 어느 정도 맞췄는데 그거에 대한 그 도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군단에 있는 도하 부대의 규모도 이왕이면 욕심이겠지만 이왕이면 도하 중대에서 도하 대대급으로 그죠. 격상시키는 게 어떨까. 아무리 방어 쪽의 부대라 하더라도 만약에 박 의원님이 방위산업청에 계신 분이라면 어떤 걸 좀 도입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고 싶으세요? 일단은 지금 M3로 알려진 차세대 도하 장비에 대해서 지금 도입 규모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7기동군단의 7공병여단 예하에 있는 3개 도하대대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육군 도하단이라고 그랬죠. 그 모 지역에 한꺼번에 네.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또 제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전체를 다 훑어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 도하대대들의 약간 좀 축소됐습니다만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 7공병여단 예하의 3개 대대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결과론적으로 육군 도하단에도 기동군단의 그 도하를 위해서 있는 주 목적이 그거였지만 아예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7기동군단 예하로 들어간 거죠. 같이 재병 합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편제를 잘 짜놓은 그 도하대대에 충족할 만큼의 수량의 도입이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2차, 3차의 도입이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은 그냥 지금 1차라고 또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지금 도입된다고 봤을 때는 그 도입 규모가 좀 많이 미흡하다. 추가로 도입하겠죠. 이제 사용해 보고. 네, 그렇습니다. 장비 확충이 가장 시급한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보면은 아직 부족한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K9 계속 이렇게 막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근데 역시 손볼 부분은 좀 있습니다. 지상군의 군단이 8개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없죠.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부대들을 다 A급으로 갖추기가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국방 예산이 지금의 뭐 2점 몇 프로에서 3%는 돼야겠죠. 뭐 늘리는 건 둘째치고 안 깎았으면 좋겠어요. 있는 깎았으면 네, 좋겠죠. 네. 있는 거 것도 그냥 깎이는 맞아요. 수준. 네, 있는 삭감도 거만 그냥, 좀 안 됐으면 좋겠고. 네, 좀 네. 제대로 해서 국방 다 예산이라는 홀딩되고 건 다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전쟁이 나기 전에는 다 쓸모없는 거잖아요. 이게 훈련만 하고 또 기름만 퍼먹고 포탄만 낭비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전쟁이 나게 되면 이 나머지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뭐 지금 러시아가 사회 기반 시설만 계속 부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설사 승전했다고 해도 몇 년의 시간과 몇 조의 돈을 들여서 그걸 보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측면에서 보면 낭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방 진영의 도하 부대보다는 훨씬 대규모의 도하 부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가 미흡하다,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앞서 정 작가님도 강조했지만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계획적으로 짜고 그렇다면은 집행 못하고 사장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삭감될 이유도 없지 않을까 없죠. 네. 이렇게 보고 더 나아가면 뭐 예산이 더 증액되면 좋겠죠. 그죠. 예.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이렇게 국방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청취자분들은 물론 우리 국민 각자가 국방 정론에 좀 더 다가갔으면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그 도하 부대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강조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타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멜떡!